졸업사진을 찍을 때 나는 조용히 백령조와 가장 먼 자리에 섰다. 한때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의 사진이 이제는 더 이상 소중하지 않았다. 전생에서 그는 억지로 나와 결혼했고 우리는 6년 동안 함께 지냈지만 나는 그의 사랑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그에게 고백하려 했던 바로 그날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고백을 위해 준비했던 맞춤 목걸이를 취소했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수능 지망서를 바꿨다. 그와 멀리 떨어진 대학에 가야 앞으로 엮일 일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내 신청서를 정리하며 말했다. 전교생이 졸업사진을 다 찍고 나면 아무도 가지 말고 저녁에는 마지막 해산 파티를 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교실을 나서며 그 말을 반장에게 전했다. 운동장에 도착하니 사진 촬영 순서를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다. 유여연은 모든 걸 이미 꿰뚫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봐봐. 이화왕은 분명 너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설 거야. 너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하잖아. 이게 둘이서 처음이자 마지막 합동 사진일 텐데. 그가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어. 백령조는 무심한 얼굴로 그녀의 말을 신경 쓰지 않는 듯했지만 그의 시선 역시 앞을 향해 있었다. 오늘 나는 하루 종일 그에게 먼저 말을 건 적이 없다. 예전 같았으면 물이라도 사다 주거나 펜을 빌리러 가는 핑계를 대며 말을 걸었을 텐데 오늘의 나는 너무나 조용했다. 그게 이상했는지 그는 나를 신경 쓰는 듯한 기색이었다. 나는 오늘 아침 더는 그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학교에 왔다. 매년 내 생일마다 선물을 챙겨주던 그를 떠올리며 이번엔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만약 그가 선물을 준다면 이번엔 그의 앞에서 직접 포장을 뜯기로 다짐했다. 유여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백령조가 이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양견 옆에 기대 서 있었고 여전히 백령조와는 가장 먼 위치였다. 아마도 사람들이 그를 저쪽으로 밀어낸 걸 거라 생각했다. 그 순간 백령조의 주변 공기는 눈에 띄게 싸늘해졌다. 그는 무심하게 말했다. 알아서 해. 마침 그의 앞쪽 자리에 자리가 생겼고 다른 남학생들이 금세 그 자리를 채웠다. 나도 그 자리에 섰다. 양견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여기 서도 괜찮아? 백령조랑 너무 멀지 않아?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어디에 서든 다 똑같지. 그때 사진작가가 소리쳤다. 자,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치즈하세요. 그의 외침과 함께 셔터가 눌렸고 사진이 찍히는 그 순간 백령조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었다. 활짝 웃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쾌함이 피어올랐다. 촬영이 끝나고 친구들은 따로 개별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유여연이 다시 백령조의 옆구리를 찔렀다. 너도 그만 좀 도도하게 굴어. 이화왕 옆에 여자애들이 그렇게 많아도 넌 아무 말도 안 해? 너도 알잖아. 이화왕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조금만 기다려봐. 분명 같이 찍자고 할 거야. 그때는 잘난 척하지 말고 순순히 응해. 그 말을 듣고서야 백령조의 기분은 조금 나아졌다. 그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일부러 서 있었다. 나에게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수많은 남학생들의 요청을 모두 거절한 채 오직 나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가 여러 여학생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는 걸 계속 지켜봐야 했고 심지어 담임 선생님에게 먼저 다가가 사진을 찍자고 하는 모습까지 보고 말았다. 정작 그는 내 기억 속에서 점점 멀어져 있었다. 유여연은 백령조의 표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마치 걸어다니는 냉장고 같았다. 그가 있는 곳은 어김없이 기압이 낮아졌다. 유여연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다. 이화왕은 원래 좀 부끄러움이 많잖아. 너도 알잖아. 몇 년이나 널 좋아했는지. 이런 일로 너무 화내지 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사진 찍을 수 있어. 하지만 백령조는 그녀를 싸늘하게 바라볼 뿐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사진 촬영이 끝난 후 반장은 친구들을 이끌고 졸업기념회식을 준비했다. 모두가 진정한 해방감을 느끼는 듯했다. 졸업 파티에서 담임 선생님과 몇몇 대리 선생님들은 따로 마련된 테이블에 앉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들께 술을 따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전생에 나는 오직 백령조만 눈에 들어왔고 언제 고백하고 언제 선물을 줄지 그것만 고민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양견의 손을 이끌고 선생님들께 먼저 다가가 인사를 드렸다. 밤 9시가 되어 회식이 끝나갈 무렵
유여연이 마이크를 들고 중앙에 섰다. 얘들아, 잠깐만 주목해줘. 오늘은 졸업식이자 우리가 곧 이별하게 되는 날이고 또 백령조의 만 18번째 생일이야. 다 같이 생일 축하해주자. 고백할 사람이나 선물 준비한 사람. 오늘 이 기회 놓치지 마. 그는 말하며 내 쪽을 향해 눈짓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학생들은 환호하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백령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는 걸 불편해했다. 게다가 이화왕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식사 내내 아주 먼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단 한 번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백령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째서 이화왕의 모든 행동이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는지. 쌓이고 쌓인 감정이 마침내 터져버렸다. 회식은 거의 끝났고 선생님들은 이미 자리를 떴다. 친구들은 여전히 그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지만 이화왕만은 무관심했다. 생일 노래 한 소절도 입에 담지 않았고 계속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백령조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마지막 소절이 끝나자마자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린요, 잠깐만. 천천히 좀 가. 유여연이 그 뒤를 급히 따라갔다. 양견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그가 나갔는데 괜찮아?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의아하게 되물었다. 누가 나갔다고? 양견은 그제야 내가 정말로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확신했다. 분위기를 살리려는 듯 반장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우리 이제 곧 헤어지는데 마지막으로 노래나 공연해줄 사람 없어? 한 곡만이라도. 그 순간 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한 여학생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기타 좀 빌릴 수 있을까? 곧바로 기타를 들고 무대로 향한 나는 말했다. 제가 어린 시절이라는 곡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18살을 오래도록 기억하길 바랍니다. 평소에 나는 무대에 자발적으로 오르는 성격이 아니었다. 언제나 백령조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뒤따르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친구들은 놀라며 박수를 치며 외쳤다. 한 곡 불러줘. 어서. 나는 의자에 앉아 기타줄을 조율한 뒤 부드러운 멜로디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곡이 끝나자 연회장 안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나는 기타를 아는 채 미소를 지으며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몇몇 친구들은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그 시각, 유여연과 백령조는 이미 차를 타고 파티장을 떠나고 있었다. 유여연은 채팅방에 올라온 영상을 보자마자 눌렀고 영상 속 내 목소리를 듣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와, 이화왕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 내가 아는 이화왕 맞아? 기타도 치고 노래도 이렇게 감미롭게 부르다니. 노래가 끝나자 그는 아쉬운 듯 중얼거렸다. 린요, 게임 그만하고 단톡방 좀 봐. 애가 일부러 널 약 올리려고 이러는 것 같아. 원래는 사람 많은 데서 노래할 용기도 없었잖아. 이미 예민해져 있던 백령조는 그 한마디에 게임 속 캐릭터가 그대로 사망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키보드를 바닥에 내던졌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감이 가득했다. 너는 왜 하루 종일 이화왕 얘기만 해? 혹시 그를 좋아하는 거 아냐? 앞으로 그 애가 뭘 하든 나랑은 상관없어. 내 앞에서 다시는 그의 이름 꺼내지 마. 그날은 이화왕, 곧 나의 생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고 파티가 끝난 후에도 함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마치 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렇다면 나 또한 더 이상 그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나 잘게. 너 알아서 해. 백령조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거실에는 유여연만 홀로 남았다. 그는 시들해진 분위기에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밤 10시 반. 졸업 파티가 끝났다. 나는 먼저 양견을 택시에 태워보내고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한 뒤 다른 친구들과도 차례로 인사를 나눴다. 마지막으로 나는 천천히 백가저택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때 같은 방향으로 가던 한 여학생이 조심스레 말을 걸어왔다. 같은 길이니까 제가 같이 가줄게요. 전생의 나라면 당연히 거절했을 것이다. 혹여 백령조가 오해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나는 물었다. 너무 먼 길로 돌아가는 거 아냐? 여학생은 수줍게 웃었다. 조금 늦게 가면 되죠. 뭐. 우리는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주고받으며 앞뒤로 조용히 걸었다. 약 30분쯤 지나 백가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말했다. 고마워.
난 다 왔어. 너도 조심히 가. 하지만 여학생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듯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나 오랫동안 널 좋아했어.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네가 행복하길 바래. 그 순간 내 눈에서는 믿기지 않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었던 것이다. 백령조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게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였다. 고마워. 넌 내게 고백한 첫 번째 동급생이야. 정말 고마워. 내 고백 덕분에 나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 여학생은 당황한 듯 손수건을 꺼내 건네며 나를 위로했다. 너 정말 멋져. 많은 여자애들의 이상형이야. 사실 오늘이 아니었다면 평생 고백 못했을 거야. 이렇게 기회를 줘서 고마워. 나는 눈물을 닦고 다시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이름이 뭐야? 우리 친구하자. 나중에 같이 놀자. 그녀는 기쁨이 섞인 얼굴로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우리는 번호를 교환했다. 여학생은 발걸음을 가볍게 돌렸고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는 몰랐다. 저택 2층 발코니의 어둠 속에서 백령조가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음을. 그는 냉소적인 웃음을 머금고 내 노래 영상을 반복해 들으며 생각했다. 이게 내 사랑이야? 이렇게 싸구려웠나? 그날은 그의 18번째 생일이었지만 나는 축하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백령조는 속으로 분노를 사기며 다짐했다. 오늘은 내 생일인데 넌 나를 무시했어. 다른 여자와는 웃고 떠들면서 후회하지 마. 그는 끝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유여연은 머쓱한 듯 코끝을 만지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늘 내 뒤에 붙어있던 애니까 익숙해서 그렇지. 진짜 안 간대? 백령조는 시큰둥하게 말했다. 이미 나갔어. 누굴 만나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또 어떤 여자랑 어울리겠지. 가자. 유여연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시각 나는 버스에서 내려 어제 선물 가게에서 받은 주소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고 어제 나와 긴 대화를 나누었던 점장도 직접 나왔다. 정말 반품하시겠어요? 이 선물은 정성껏 준비하신 거잖아요. 반품하시면 되돌릴 수 없어요. 점장은 거듭 확인했다. 그 목걸이는 예약만 해도 3개월이 걸릴 정도로 특별한 맞춤형 제품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결정했어요. 이 선물을 주려던 사람은 이제 제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남겨둘 이유도 없어요. 점장은 내 진심을 눈치채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다. 맞춤형 고가 목걸이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반품하시다니. 사정은 이해했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원가의 70%로 다시 사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좋은 조건에 나는 얼른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해요. 저한텐 이 돈이 너무나 소중해요. 가게도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점장은 웃으며 목걸이를 받아들고 말했다. 저는 사장이 아니라 점장일 뿐이에요. 이건 사장님이 결정하신 거랍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0분 뒤 35,000위안이 내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매장을 나섰다. 거리를 산책하던 중 2달이나 되는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한 밀크티 가게 앞에 붙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단기 여름 아르바이트 모집. 나는 곧장 점장과 상담을 나누었고 시급은 시간당 20위안이었다. 학력도 없고 임시직인 나에겐 충분히 괜찮은 조건이었다. 나는 바로 일을 시작했다. 함께 일하게 된 점원은 고3을 막 졸업한 친구였는데 공교롭게도 어젯밤 나를 집까지 데려다준 바로 그 여학생이었다. 이화왕 동급생. 설마 너였을 줄이야. 너네 집 부촌 고급 주택가에 있잖아. 그런데도 아르바이트를 해? 그녀가 놀라 묻자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해했어. 난 그곳에 사는 게 아니라 잠시 묵고 있는 거야. 우리 집이 아니야. 나는 부모 없는 고아거든. 앞으로 2달 잘 부탁해. 그녀의 이름은 유신이었다. 무척 수줍은 성격의 아이였다. 미안해. 그런 얘기를 꺼내게 해서. 네가 고아인 줄은 몰랐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괜찮아. 어릴 때부터 익숙해. 사실 우리 부모가 왜 날 버렸는지도 몰라. 내겐 그냥 남일 뿐이야. 우리는 일하면서 대화를 이어갔고 시간은 금세 흘렀다. 점심은 함께 먹었고 저녁 9시에 퇴근했다. 그날도 유신은 나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러나 그 모습을 하필이면 백령조가 보고 말았다.
그는 정원에서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날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집으로 들어서자 그는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드디어 내 작은 연인이랑 작별했네. 차라리 그냥 같이 들어오지 그랬어? 돌아보지 않아도 목소리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나는 10년 전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그를 서서히 마음에서 내려놓으려 애쓰고 있었다. 아무리 오래 사랑했어도 전생에서 너무 깊이 상처받은 나는 다시는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는 한때 내 구원이었지만 결국 가장 깊은 절망으로 나를 밀어넣은 사람이기도 했다. 나는 차분히 물었다. 아가씨, 이곳에서 저를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하시죠. 내 어조에는 분명한 거리감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저 예의를 갖춰야 할 상급자에게 대하듯. 백령조는 정원 난간에 기대 찡그린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내가 그를 아가씨라고 부르는 순간 그는 크게 흔들렸다. 이전에 나는 늘 명조 누나라 부르며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눈동자 속에는 아무 감정도 흔들림도 없었다. 예전엔 그가 뒤돌아보기만 해도 내 눈에는 늘 그가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백령조는 믿기지 않았다. 정말 이화왕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 그래서 어제 생일도 기억하지 않았던 걸까? 선물도, 전화도, 아무것도 없었던 이유가 자신을 피하려는 것이었을까?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루 종일 유여영과 함께 밖에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내 모습뿐이었다. 틈만 나면 휴대폰을 확인했고 결국 오후 4시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이다. 그는 목소리 속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을 숨기며 말했다. 이제야 나를 아가씨라고 부르네.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줄곧 명조 누나라고 부르지 않았어? 나는 대꾸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반발짝 물러서 거리를 두었다. 어릴 땐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아가씨께서 더 할 말씀이 없으시면 저는 가서 쉬겠습니다. 내 담담한 태도와 뒷걸음질이 결국 백령조를 자극했다. 그는 비웃듯 코끝으로 숨을 내뱉었다. 잘도 굴어주시네. 좋아. 배 좀 고프니 국수 한 그릇 끓여와. 명령이야. 사실은 단지 나를 붙잡고 싶었던 것뿐이었으나 자존심 때문에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다. 전생에 나는 그를 위해 4년 동안 집안일을 도맡았다. 그의 취향과 습관은 모조리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었다. 5분쯤 뒤 나는 계란과 햄을 얹은 국수 한 그릇을 내왔다. 아가씨, 드십시오. 저는 먼저 가서 쉬겠습니다. 그런데 백령조는 갑자기 내 손목을 붙잡았다. 손끝에서 전해진 온기에 나도 모르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여기 좀 있어. 네가 설마 나더러 설거지까지 하라는 건 아니겠지? 말투는 여전히 강했지만 사실은 그저 조금이라도 더 곁에 있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다. 순간 낯설지만 익숙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우마의 솜씨보다 나았다. 그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의외네. 이런 실력도 있었어? 그 말에는 자신도 모르는 칭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씁쓸한 기운이 스쳤다. 전생에 나는 그가 나를 좋아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없이 요리를 했지만 돌아온 건 늘 맛없다는 말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맛있다는 말을 듣다니 그것이 전생의 한을 조금은 풀어주는 듯했지만 동시에 마음은 바늘로 찔린 듯 아려왔다. 다 먹었으니 이제 설거지하러 가. 나는 손목을 빼내며 여전히 담담하게 말했다. 너 이렇게 급하냐? 백령조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단지 나와 조금이라도 더 있고 단 몇 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넘겼다. 백령조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자 내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그의 눈에 칼날처럼 날카롭고 잔혹하게 느껴졌다. 혹시 지금 그 여자아이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까? 절대로 안 된다. 그는 그런 가능성부터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일 우리 베이징으로 돌아가. 백령조는 젓가락을 꽉 쥔 채 겨우 분노를 눌렀고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전생의 이맘때 우리는 베이징으로 돌아가지 않았었다. 본능적으로 거절이 먼저 튀어나왔다. 저는 아직 여기서 처리할 일이 있어요. 우마 아주머니랑 먼저 돌아가세요. 게다가 제 대학은 베이징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왜 갑자기 베이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예전에도 그가 무뚝뚝하고 도도하긴 했지만 이렇게 이유 없이 화를 내지는 않았다. 이건 상의가 아니야. 네가 거절할 권리는 없어. 백령조의 말투는 점점 차가워졌다. 네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말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는 손에 든 국수가 목에 걸린 듯 더는 넘어가지 않았다. 이화왕이 베이징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그 여자아이 때문일까? 여기 남으려는 건 그녀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일까? 하지만 오늘의 나는 예전보다 더 단호했다. 아가씨, 이건 제 결정입니다. 백무야님께도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탁, 젓가락이 탁자에 세게 부딪혔다. 백령조는 차갑게 말했다. 이화왕, 넌 정말 한심하다. 여자 없인 못 사니? 어제 고백 한 번 받았다고 오늘 당장 그 애 없이는 안 되겠어? 전생에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지만 지금 다시 듣자 가슴 한가운데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아팠다.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모욕을 받아야 하는가. 더는 버티기 싫어 나는 말없이 그릇을 들어 주방으로 향했다. 흐르는 물소리가 목에 걸린 울음을 겨우 감췄다. 백령조는 그 말을 내뱉은 순간부터 이미 후회하고 있었다. 너무 화가 났고 무엇보다 두려웠다. 서로의 감정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작은 불씨에도 터져버릴 수 있는 상태였다. 내가 정말 그 여자아이 때문에 자신을 멀리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감정이 통제되지 않았다. 사과하고 싶었다. 정말로. 그러나 내가 여전히 담담하자 입끝까지 올라온 사과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5분이 지나 주방의 물소리가 멎었다. 그는 여전히 말을 꺼낼 기회를 잡지 못한 채였다. 그 사이 나는 설거지를 마치고 조용히 돌아서려 했다. 백령조는 급히 달려와 내 손목을 붙잡았다. 잠깐만, 나는 그의 손을 힘껏 뿌리치며 등을 돌렸다.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평정을 지켰다. 아가씨의 뜻은 알겠습니다. 저를 그렇게까지 싫어하신다면 백무야님께 잘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서로 거리 두며 지냅시다. 그게 아가씨께도 저에게도 좋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혹시 붉어진 눈가가 들킬까? 감정이 새어나가 그에게 비웃음을 살까 두려웠다. 백령조는 한마디 사과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내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음은 꽉 막힌 듯 답답했고 저릿한 통증이 점점 짙어졌다. 그의 목소리도 차갑게 굳었다. 이화왕, 잘하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사과하려고 마음먹었지만 나는 전혀 그걸 원하지 않는 듯 보였다. 가슴 한가운데를 망치로 서너 번은 더 맞은 기분이었다. 내가 계단을 오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자 그는 끝내 붙잡지 못했다. 우마 아주머니는 계단 위로 향하는 발소리와 쾅 닫히는 문소리에 놀라 급히 방에서 나왔다. 내가 혼자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물었다. 이 소년, 아가씨는 어딨어요? 너희 혹시 다툰 거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가늘고 조용했다. 아가씨랑 다툴 자격 같은 건 없어요. 우마 아주머니, 유여연 씨에게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아가씨랑 제일 가까운 친구니까 아마 그쪽에 갔을지도 몰라요. 우마 아주머니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둘을 돌보며 평온한 일상을 지켜왔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자마자 갈등이 생기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나이 들어서도 젊은 사람들의 마음은 도통 알 수 없었지만 아가씨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내가 묵묵히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속에 묘한 불안이 스며들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누구보다 먼저 백령조를 챙겼을 텐데 오늘의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왔다. 몸은 크게 피곤하지 않았지만 백령조와의 언쟁으로 정신이 탈진한 듯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뱃가를 떠나고 싶었다. 문득 생각했다. 중학교 졸업 후 여름방학 때 내가 그 강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모든 상처도 없었을 것이다. 잠시 과거의 고아원이 떠올랐고 마음 한켠에서는 그곳을 다시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 시절 원장 어머니는 내게 늘 따뜻한 품을 내어주셨다. 다음 날 아침, 나는 6시 반에 눈을 떴다. 우마 아주머니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신 상태였다. 나를 본 아주머니는 놀라며 말했다. 이화왕 소년, 방학인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다니? 나는 식탁에 조용히 앉아 밥을 먹으며 대답했다. 오늘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아주머니 음식이 점점 더 맛있어지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내 칭찬에 아주머니는 기분 좋게 웃으며 잔소리를 덧붙였다. 맛있다니 다행이네. 너 전엔 아침도 잘 안 먹었잖니. 나는 내 입맛에 안 맞는 줄 알았어. 그렇게 마른데 무슨 다이어트야. 이렇게 잘생긴 청년을 누가 싫어하겠니.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투덜거렸다. 근데 아가씨는 요즘 너무 예민해. 원래도 말이 없긴 했지만 요즘은 툭하면 화만 내고 어제도 밤 11시가 넘어서야 연락이 왔다니까. 예전처럼 너만 옆에 있어도 그나마 말도 붙였는데. 나는 말없이 죽을 다 마시고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다. 버스를 타자마자 핸드폰이 울렸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이화왕, 너 대학원서 2장 낸 거 알아? 하나는 청베이대학교고 하나는 화베이대학교야. 마지막으로 어디 지원할지 확인하려고. 내 성적이면 청베이를 추천하고 싶긴 한데. 수학이 너머의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선생님, 아마 제가 잘못 넣었나 봐요. 청베이 원서는 폐기해주세요. 최종 선택은 화베이입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잠시 멈추더니 말했다. 그래, 스스로 내린 결정이니 존중할게. 어디를 가든 내 재능은 빛날 거야. 바쁘니 이만 끊자.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이번 생은 정말로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제 백령조가 없는 곳에서 나답게 살아가고 싶었다. 한편 교무실에서는 선생님들이 서류를 정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반장과 학급 위원들도 함께 도왔다. 담임은 내 청베이대학교 원서를 꺼내 반장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건 찢어. 아깝다. 참. 반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화왕, 백령조랑 그렇게 친했잖아. 왜 같은 대학 안 가지? 그 소식은 곧 충격으로 번졌다. 전교생이 다 알 만큼 이화왕은 3년 내내 백령조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그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건 비밀도 아니었다. 그런데 갑자기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진 화베이대학교를 선택했다니. 백령조가 알게 되면 분명 난리 날 게 뻔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늦게 들어왔다. 일부러 백령조를 피했고 그와 마주칠 일은 없었다. 덕분에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그와 말다툼만 하면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기에 멀어지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가 하루빨리 베이징으로 돌아가길 바랐고 그래야 우리 사이도 깔끔히 정리될 수 있다고 여겼다. 다음 날은 늦은 수업이 있었기에 친한 친구 양쟁과 아침에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다. 햇살이 눈부시게 비추던 아침, 나는 기지개를 켜며 상쾌하게 눈을 떴다. 오랜만에 마음도 가벼웠다. 나는 시내 중심의 대형 서점으로 향했다. 향수 제작 관련 서적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적당한 책을 골라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햇살이 얼굴에 내려앉아 내 모습은 한층 더 빛나 보였다. 살짝 기울인 몸, 투명하게 맑은 눈동자, 보석처럼 반짝이는 얼굴은 고요하면서도 아름다웠다. 그때 낯선 여학생 하나가 서점에 들어와 나를 보더니 놀란 듯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곧장 학교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리며 진짜 운명인가 봐 라는 말과 함께 공유했다. 순식간에 단톡방은 폭발했다. 와, 이건 내 이상형이다. 누구야? 정보 좀 줘. 대체 어느 학교야? 왜 난 몰랐지? 연락처 공유 좀. 미쳤다. 이 사진 배경화면 각이다. 그 시각, 유여연은 백령조와 함께 운전 연습 중이었다. 계속 울리는 알림음에 짜증이 난 그는 결국 핸드폰을 열어 단톡방을 확인했다. 그리고 사진 속 주인공이 이화왕임을 알아보자 휘파람을 불며 말했다. 야, 단톡방 봤어? 이거 네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백령조는 막 차를 멈추고 물을 마시던 참이었다. 무심하게 대답했다. 뭔 일인데? 네가 알아서 해. 며칠 전이 감정적이었던 자신이 부끄러워. 그는 연습이나 하며 마음을 정리하려는 중이었다. 이화왕이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데 자신이 집착할 이유도 없다고 되뇌었다. 유여연은 웃으며 핸드폰을 건네며 말했다. 근데 진심으로 말하면 나도 이제야 깨달았는데 이화왕 진짜 잘생겼더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령조는 그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입 조심해. 백령조의 표정은 점점 싸늘해졌고 목소리도 날카로워졌다. 앞으로 내 앞에서 그 이름 꺼내지 마. 나랑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운전석에 앉았다. 백령조는 차를 한 바퀴 더 몰기로 결심했다. 유여연은 그의 새침한 말투에 이미 익숙해 있었고
일부러 단톡방에 채팅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원래 이름이 이화왕이었구나. 진짜 잘생겼다. 지금 바로 신화서점 가서 연락처 받아야겠다. 내 남씨는 정말 멋져. 그 말에 백령조의 움직임이 순간 멈췄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유여연의 핸드폰을 빼앗아 채팅 내용을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바로 그 사진이었다. 나는 단지 파란색 캐주얼 외투에 청바지를 입었을 뿐이었지만 이전과는 달리 생기 넘치는 분위기가 풍겨나왔다. 오히려 더 멋있어 보였다. 사실 나는 원래도 잘생겼다. 그러나 예전에는 백령조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었기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것뿐이었다. 백령조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 빠르게 글을 입력했고 단톡방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모두 방금 올린 이화왕의 사진을 삭제하세요. 이건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입니다.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세요. 나는 변호사를 보내 직접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톡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두가 백령조가 금수저 대갓집 아가씨라는 사실을 알기에 임퓨던스 하지 못했다. 평소라면 이런 교우 모임 채팅방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백령조가 처음으로 나선 이유가 바로 이화왕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몇 초 후 조심스럽게 다시 올라온 메시지들이 이어졌다. 헐, 백아가씨 너무 멋있다. 나도 이화왕이 되고 싶다. 나도 이렇게 보호받고 싶어. 아쉽게도 난 여자라서 이런 보호는 못 받겠네. 옆에서 지켜보던 유여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야, 이런 거 이화왕이 알면 감동해서 울겠다. 내가 지금 알려줄까? 백령조가 막지 않자 유여연은 바로 행동에 나섰다. 인맥이 넓은 그는 곧 양견과 연락이 닿았다. 양견은 나를 만나자마자 단호하게 말했다. 그 여자들 진짜 너무하다. 이런 게 너한테 피해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사진을 단톡방에 올려서 백령조가 나서지 않았으면 어디까지 퍼졌을지 몰라. 생각만 해도 짜증나. 나는 여전히 침착하게 책장을 넘기며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다. 막 주문한 대형 밀크티를 양견에게 내밀며 말했다. 진정해. 일단 밀크티 마시고 진정해. 양견은 한 입 크게 들이킨 후 다시 입을 열었다. 진짜 몰랐어. 백령조. 의외로 위리 있네. 혹시 너 좋아하는 거 아냐? 네가 3년간 노력한 게 이제야 빛을 보는 건가? 나는 곧바로 그의 말을 끊으며 단호히 말했다. 그 사람이 날 좋아할 일은 평생 없어. 착각하지 마. 난 이미 현실을 직시했어. 앞으로 내 앞에서 그 이름도 꺼내지 마. 양견은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래도 그렇게 도와줬는데 모른 척할 거야? 나는 가볍게 웃으며 책장을 덮었다. 내가 3년간 좋아하고 모든 걸 줬지만 그 사람이 이번 한 번 도와준 걸로 다 끝낸 셈이지. 양견은 놀란 듯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짜 다 잊은 거야? 예전보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은 항상 앞을 보고 살아야지. 책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10시 영화 곧 시작이야. 이 조양 책 한 권만 살게. 양견은 먼저 일어나 서점 입구로 향했다. 그런데 막 그곳에 도착하자 유여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양견아, 여기서 널 만나다니. 혼자 왔어? 양견이 돌아보자 유여연과 그 뒤에 서 있는 백령조가 눈에 들어왔다. 백령조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냉담했다. 양재는 아까 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가 더 이상 백령조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맞아요. 저 혼자예요. 정말 우연이네요. 여러분도 책 사러 오셨군요. 그의 말투는 어색했고 시선도 자꾸 피했다. 유여연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의심했지만 굳이 들추지 않았다. 오히려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초대해도 될까요? 사실 그는 백령조에게 협박을 받아 이 자리에 온 것이었다. 임무는 양젠을 설득해 백령조와 이화왕이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양젠은 속으로 초조했다. 이화왕은 아직 계산 중인데 만약 밖으로 나와 백령조를 보게 된다면 또 싸움이 날지도 몰랐다. 그는 부득이하게 거절했다. 아니요. 전 영화 보러 갈 예정이라서요. 여러분도 바쁘실 테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이화왕, 제발 빨리 나오지 마. 유여연은 곧장 말을 받으며 그의 거절을 못 들은 척했다. 영화 보러 간다고요? 마침 저희도 시간이 비는데 같이 가요. 영화 보고 나서 켄터키에서 식사하고
오후에는 해양공원에 가는 거예요. 혹시 귀신의 집도 가고 싶으면 같이 가줄게요. 양재는 이렇게 뻔뻔한 사람은 처음 봤다. 결국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자 유여연은 급히 그의 입을 막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쉿, 조용히 해. 영화, 식사, 놀이공원 다 내가 쏠게. 해양공원 입장권만 해도 699위안이야. 너 진작부터 가고 싶어 했잖아. 그 말은 정확히 양재의 마음을 찔렀다. 그는 오래전부터 해양공원에 가고 싶었지만 비싼 입장료 때문에 참아왔던 것이다. 몇 초간 망설이던 그는 결국 공짜의 유혹에 무너졌다. 아까 말한 거 진짜야? 당연히 진짜지. 다 내가 낼게. 유여연은 가슴을 두드리며 확신했다. 그러고는 무심한 듯 물었다. 근데 너희 영화 몇 시 표야? 좌석은 어디? 우린 10시 반 표고 중간줄 7번이랑 8번 자리야.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계산을 마치고 서점에서 나왔다. 문 앞에 양재만 서 있는 것을 보고 위아해하며 물었다. 왜 여기서 기다려? 아까 못 봤는데 영화관 먼저 간 줄 알았어. 어떤 영화야? 지금 가도 늦지 않지? 양재는 얼른 정신을 가다듬고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방금 친구랑 인사 나눈 거야. 영화는 10시 반이고 지금 가면 팝콘도 살 수 있어.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영화관으로 향했다. 티켓을 검표한 후 상영관에 들어섰다. 나는 티켓에 적힌 좌석을 찾아 앉았다. 막 자리를 잡자마자 옆자리에도 누군가 따라 앉았다. 상영관이 어두워 누가 앉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굳이 신경 쓰지도 않았다. 오늘 본 영화는 주성치의 명작 중 하나인 서유기 월광보합이었다. 나는 곧 영화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미 여러 번 본 작품이었지만 여전히 감동이 밀려왔다. 서유기에는 한때 소중했던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 후회하게 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만년 동안 사랑하겠어. 이 대사는 영화의 정수였고 나를 가장 깊이 울리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나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내 옆자리에 백령조가 앉아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내가 영화를 보며 계속 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휴지를 건네고 싶었지만 내가 화낼까 두려웠고 울지 말라고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영화에 집중하는 나를 방해할까 망설였다. 그래서 1시간 넘는 동안 그의 모든 신경은 온통 나에게 쏠려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비로소 내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영화관을 나와서야 나는 감정을 수습할 수 있었고 쑥스럽게 사과했다. 미안해. 너 신경도 못 썼어. 나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해. 사실 나는 단지 과거의 내 모습을 떠올렸을 뿐이었다. 사랑했지만 얻지 못했고 그것은 너무나 가치 없는 일이었다. 양재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배고프지 않아? 뭐 좀 먹으러 가자. 나는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 좋아. 장소는 네가 정해. 내가 살게. 그러나 양재는 이미 유여연과 계획을 짜놓은 상태였다. 켄터키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 함께 식사한 뒤 해양공원까지 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양재는 나를 데리고 영화관 근처의 켄터키로 향했다. 단 5분 거리였다. 마침 켄터키는 사람들로 붐볐고 나는 돌아가려던 순간 유여연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정말 우연이다. 너희도 여기 왔구나. 같이 먹자. 나는 멀찍이 앉아있는 백령조를 보자 본능적으로 거절했다. 괜찮아. 그러자 양재는 억울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투정했다. 너도 알잖아. 나 이거 진짜 오래전부터 먹고 싶었는데 네가 영화 끝나고 꾸물거리는 바람에 자리도 못 잡았잖아. 나 켄터키 못 먹게 하려는 거야? 이건 학대야. 나는 하려던 말을 꼭 삼키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럼 신세 좀 질게. 유여연은 곧장 나를 끌어당겨 자리에 앉혔다. 결국 나는 백령조와 마주보게 되었다. 그는 키가 크고 다리도 길어 켄터키와는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한없이 불편했다. 유여연과 양재는 음식을 사느라 분주했고 치킨통을 들고 오더니 아이스크림까지 가져왔다. 유여연은 속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자문했지만 결국 돈도 내고 일도 도맡은 자신이 제일 손해라고 느꼈다. 음식이 다 나오고 나서도 나는 햄버거 하나와 콜라 한 잔만 손댔다.
유여연이 닭다리를 먹으며 물었다. 왜 더 안 먹어? 아직 많은데. 배 안 고파. 나는 억지로 웃었다. 사실 맞은편에 냉장고처럼 앉아있는 백령조를 보고 있자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분위기를 띄우려 유여연이 물었다. 이따가 뭐 할 거야? 양젠이 곧바로 대답했다. 우린 해양공원 가서 보거 보려고 하는데 너희도 같이 갈래?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백령조가 해양공원에 갈 리가 없잖아. 분명 재미없다고 할 거야. 그러나 유여연은 바로 받아쳤다. 좋아. 우리도 해양공원 가본 적 없거든. 같이 가자. 그리고 백령조의 팔꿈치를 찌르며 말했다. 같이 갈 거지? 응? 한마디 해봐. 백령조는 우아하게 손을 닦으며 담담하게 답했다. 그래. 같이 가자. 어차피 시간도 남는데. 그렇게 억지로 갈 거면 왜 가?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양젠에게 말했다. 우리 다음에 가는 게 어때? 갑자기 일이 생겨서. 양젠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형제 아니야? 고2 때부터 가고 싶어 했잖아. 이번에 안 가면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몰라.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못 갈 수도 있어. 나는 그와 함께할 기회가 앞으로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가자. 백령조와 유여연은 내가 그렇게 쉽게 설득된 걸 예상하지 못했다. 백령조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내가 양젠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 질투가 날 정도였다. 예전에는 자신에게 그렇게 잘해주던 내가 오늘은 말 한마디, 눈길 하나 주지 않았다. 해양공원이 외곽에 있어 우리는 유여연의 차를 타고 갔다. 양젠은 눈치 있게 조수석에 앉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백령조와 함께 뒷자리에 앉았다. 예전에는 함께 차를 타고 등하교하던 사이였지만 지금은 어색하기만 했다. 백령조 같은 사람이 해양공원이라니. 그가 얼마나 바쁘고 돈 많은 사람인데 그 바쁜 일정 속에서 나한테 한 시간도 할애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잖아. 이제 와서야 알겠다. 그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나한테 시간을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야.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 안 분위기가 점점 싸해지자 유여연이 말을 걸었다. 요즘 왜 안 보였어? 바빴어? 나는 생각에서 깨어나며 웃었다. 요즘은 밀크티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 방학이 길잖아. 한가하니까. 유여연은 놀란 듯 물었다. 밀크티 가게 일 힘들지 않아? 진짜 아르바이트 하고 싶다면 우리 회사에 소개해줄 수 있어. 문서 정리 같은 일이야. 대우도 좋고 힘도 안 들어. 사무직이라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 지금 하는 일 마음에 들어. 기회되면 내가 직접 만든 밀크티 한 잔 대접할게. 유여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차라리 말을 꺼내지 말 걸 하고 후회했다. 양젠은 분위기를 이어받아 물었다. 화왕, 다음 휴무는 언제야? 계획은 있어? 나는 말하기 싫었지만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 대답했다. 아마 다음 주쯤.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어. 사실 나는 이미 정해두었다. 다음 휴일에는 고아원에 가서 원장님과 아이들을 볼 생각이었다. 혼자만 가고 싶었고 특히 백령조는 절대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양공원에 도착했다. 유여연은 미리 티켓을 공동구매해둔 상태였다. 공동구매가 싸거든. 같은 반 친구 사이인데 사양하지 마. 이 말은 사실 나를 향한 것이었다. 다른 두 사람은 애초에 사양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예의상 699위안을 송금했다. 아무래도 우리는 그다지 친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돈이 좀 아깝긴 했지만 양젠과 함께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걸 알았기에 감수했다. 내가 떠나고 나면 그가 내가 청북대학교에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분명 실망하겠지. 백령조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 또한 전생의 후회를 조금은 메워주는 일이겠지.